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희망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약간 또 슬픈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84,000달러까지 뭐 하루아침에 계속 이렇게 9만 달러를 하회하더니 계속 좀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응 전략을 빨리 찾아봐야겠죠. 알고랑 고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또 비트코인 얘기할 때 87,000달러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84,000달러까지 왔습니다. 사실 과거 비트코인 변동성에 비하면 이 정도는 사실 뭐 늘 있던 예상했던 수준인데 문제는 뭐냐면 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돼서 거래된 이후로는 정말 그야말로 변동성이 주식보다도 더 낮게 유지가 됐었어요. 이 가격 하락이 5% 이상 나온 적이 이제 별로 없을 정도로. 그러게요. 그런데 그 이후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온 거라서 게다가 아마 시장의 많은 참여자분들 가운데 그 비트코인 ETF 출시 이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닥 많이 당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쵸,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사람이 약간 이렇게 타성에 젖는다고 이제 변동성이 이렇게 작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갑자기 일종의 이제 사람 뒤통수를 때리는 느낌의 맞아요. 지금 변동성이 나오니까 저 투자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역시나 89,000선까지 그 약간 내려올 수 있지만 약간 일종의 지지선 같은 느낌으로 작용했었거든요. 그쵸. 너무 힘없이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락이 좀 심상치 않은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약간 이 뭐 이른바 이제 장기 추세선이라는 걸 말씀들을 하잖아요. 많이 네네. 장기 추세선을 보면 89,000달러 선에서 121선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른바 이제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아이고. 더 분위기가 안 좋고요. 네. 제가 사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지금 오늘 ETF 통계가 그러니까 26일 기준 ETF 통계가 아직 이제 안 나왔어요. 그런데 25일 기준으로 해서 ETF에서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유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 역대급 자금 유출이었습니다. 거의 10억 달러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뭔가 좀 투기성 자산이 순식간에 좀 빠져나갔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이 그 주기영 크립토펀드 대표가 코호트 분석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수 주체별로 각자의 매수 단가가 얼마냐를 이제 따져봤습니다. 그 가운데 뭐 채굴자들 있고 뭐 오지라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들고 있던 고래들 뭐 이 사람들은 막 2, 3만 달러 되니까 걱정들을 안 해요. 네. 근데 비트코인 ETF의 경우에 이때 들어온 자금의 평균 매수 단가가 한 89,000달러라고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어이구.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사람들의 마음 심리가 좀 내려오면 여기서 빨리 던지자라고 하는 손절매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손절매 물량이 89,000달러 선 밑으로 내려왔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우려감을 더하고 있는 게 요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또 89,000달러를 조금 지지선으로 보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게 무너지고 나서 이렇게 힘없이 내려오고 있다는 게 가장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주식시장 그래도 간밤에 좀 반등을 했는데 코인 시장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할까? 그 배경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최근에 그 해킹 사태였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영향력을? 사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장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건 다 비트코인 한정입니다. 그렇죠. 알트코인은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제 비트코인 한정에서 보자면 95,000달러 선에서 그냥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쵸. 주식시장과 비슷하게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게 갈림길에 선 건 말씀하신 그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무려 2조 원 규모에 달한 해킹 사건이고요. 사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최대 해킹 사고가 이 마운트 곡스라고 해서요. 이게 무려 2013년에 있었던 굉장히 기억나요. 옛날에 있었던 그때 이 마운트 곡스라는 거래소가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량의 한 80%를 담당하던 거래소였어요. 근데 거기서 해킹이 나니까 뭐 가격이 급락했죠. 1,000달러를 넘고 돌파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기대감을 심어줬던 비트코인 가격이 500달러, 300달러 수준까지 막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해킹 당시 그 해킹 규모보다 이번 바이비트 해킹 사고가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훨씬 더 큽니다. 역대 최대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그 모든 해킹을 다 합쳐도 바이비트 해킹 사고가 최대인데요.
이게 근데 이제 개수로만 따지면 사실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수로만 따지면 그렇지 않은데 규모로만 따지면 2조 원이고 게다가 바이비트가 들고 있는 그 전체 리저브 물량의 한 8%쯤 되는 물량을 털린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하락으로 반응했었는데 그나마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방어를 한 건 이 바이비트나 아니면 바이비트를 둘러싼 여러 이 업계가 현명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막아냈다라고 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8만 9천 너무 쉽게 내줬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이유가 아마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 겹치면서일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 대처를 잘못했으면 그야말로 이 시장 전체가 혼돈에 휩싸였을 텐데 이 바이비트 CEO가 그 해킹 사고가 터지자마자 정말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 우리 해킹 당한 거 맞다. 그리고 나서 해킹 사고를 밝힌 지 1시간 좀 지났을까요?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켜고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도 이게 빨리 공개를 하니까 그 해커들의 주소가 나오잖아요. 해당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여기서 이 주소로 자금 세탁하는 거는 다 한번 지켜보고 다 막아라, 동결시켜라 라고 이제 업계에서 다 같이 나섰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원래 해킹 사고 터지면 입출금을 막아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 심리가 더 불안해지죠. 아, 그런데 입출금을 막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다 우리가 다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터졌을 때는 FTX 아니야? 라고 걱정했었는데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그나마 이제 조금 여파는 줄였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더 내려오는 분위기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비트코인 ETF 평균 매수 단가의 8만 9천 아래로 내려오면서 매도 물량이 ETF 쪽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95,000달러에서 지켜주고 있었을 때는 주식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거기에 이제 해킹 사태가 들어오면서 이게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굉장히 또 큰 이슈로 발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만 가상화폐 시장만 좀 더 크게 타격을 받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 외에도 사실 요거 빼고 나서도 주식 시장도 안 좋았던 것처럼 뭐 관세 우려라든지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더 리스팅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해킹 이제를 제외한 다른 요인을 보자면요. 예. 일단 코인 시장 외부 요인으로 보자면 미국 증시 상황, 뭐 간밤에는 올랐습니다만은 이제 월가 쪽에서 무슨 S의 공포니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빅테크가 별로 안 좋았어요. 다만 엔비디아가 힘을 내줘서 아, 그렇죠. 네, 시장이 이제 방어를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진짜 정통 안전자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금값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일전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죠.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과 금 사이에 디지털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친 느낌입니다. 현재 포지션은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은 기술주와 비슷한 위험 자산으로 간주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빅테크 안 좋을 때 비트코인도 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 사실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아주 긴 시기열로 보자면요. 뭐 무슨 반감기다 뭐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전 세계 이제 유동성 지표인 글로벌 M2요. 그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글로벌 M2와 이제 일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 네. 이게 이제 욕조에 물을 담으면 물이 이렇게 차면은 이게 넘치잖아요. 그쵸. 그 넘치면서 그 돈이 비트코인까지 흘러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글로벌 M2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오히려 감소세도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증가율이 확연하게 꺾이고 있거든요. 과거 보면 증가율이 둔화가 됐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M2도 별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코인 시장 내부 요인으로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해킹 사고가 있었고요. 그 해킹 사고로 인해서 이른바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8만 9천 달러 선을 내주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ETF 발 약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자면요. 6거래일 연속, 25일 기준으로 6거래일 연속인데 저는 오늘 이제 이 시점에서 26일 데이터가 아마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네. 그 데이터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유출이 나왔을까? 그러네요. 요걸 좀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은.
그런데 이제 가격 상황을 보면 ETF에서 만약에 유입이 나왔다라고 하면 가격이 좀 반응하거든요. 우린 데이터를 뒤늦게 이제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가격이 떨어진 걸 보니까 아마도 ETF 쪽에서 또 어마어마한 유출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댈 만한 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크립토 정책입니다. 그러네요. 친화적인 정책이요. 근데 없어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바쁘죠. 여러 가지 맞아요. 때문에 네. 이 코인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뭔가 지지부진한 느낌이고요. 이 심지어는 그 SEC 코인 정책을 관할하는 SEC 수장이 폴 애킨스라고 이제 지명을 했는데 네. 지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회 인준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인 쪽에서는 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네요. 게다가 이제 크립토 차르라고 임명됐던 데이비드 삭스 네네. 같은 경우에 뭔가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는데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 내에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맞아요, 시장에.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 존재감도 미미할 정도고 그러네요. 유일하게 기댈 만한 게 트럼프 행정부의 친코인 정책인데 나타나는 게 없어. 그런데 이런 악재들이 겹치고 있어. 그러니까 에이 그럼 여기 비트코인 말고 투자할 자산 많잖아요. 그러네요. 던지고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그렇군요. 뭐 지금 기술적으로 보나 그리고 유동성 측면에서 보나 정책 측면에서 보나 크게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예 없는 그런 분위기군요.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가 없어서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확실히 필요한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확실히 필요한 구간이라고 느껴집니다. 국내 상황 한번 볼까요? 최근에 제가 봤던 얘기로는 그 업비트 네네. 뭐 그 입출금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 뭐 입출금은 중단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업비트가 이른바 이제 그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거래를 하려면 KYC라고 해서 신원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임을 인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은행들도 다 가시면 본인 확인하잖아요. 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 거래소의 경우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 업비트가 이 신원 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 거래를 허가했다. 라고 FIU가 금융정보분석원이 적발을 한 거예요. 이런 사례를 뭐 수만 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에 대해서 일부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일부 영업 일부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네. 보면 그래서 그러면 나 이제 업비트 거래 못 하는 그러게요. 거야?는 아닙니다. 음. 그 기존 가입자들은 모든 거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자들의 경우에도요. 업비트 안에서 매수 매도하는 거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비트에 있는 그 코인을 가지고 외부로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가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는데요. 지금의 제재 수위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신규 가입자분들도 거래하는 건 문제 없는데 외부 전송은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왜 안 되냐면 KYC를 왜 하냐면요. 이게 자금 세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업비트 내부에서 거래할 때는 이게 자금 세탁 우려가 없잖아요. 근데 빠지는 순간, 거래소 밖으로 빠진 순간 이게 뭔가 어둠의 자금으로 약간 활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KYC 신원 인증인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니까 신규 유저에 대해서만 코인을 외부로 유출하는 거, 요게 이제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뭐 지금 시점에서 그 크리티컬한 어떤 문제가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업비트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약간 자신들의 거래소의 명성에 조금 먹칠이 되는 느낌이긴 그렇긴 하죠. 한데 네. 유저 입장에서는 전혀 지장 없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게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코인 거래 하시면서 내 코인을 국내 거래소 밖으로 전송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코인 하는 사람들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있겠죠? 네. 네, 많은데 그렇지 않은 일부 그냥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제가 느끼기엔 한 80% 정도는 그냥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만 하시는 분들이 그러네요. 대부분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거의 실질적인 타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나 뭐 해외에서 자꾸 이제 해킹 얘기가 맞아요. 나오니까 혹시나 우리는 뭐 괜찮은 건가요? 사실 해킹의 완벽한 거래소는 전 세계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네, 뚫리면 뚫려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해킹 사고가 터졌을 때 거래소의 대처입니다. 그래서 이 대처가 아까 바이비트처럼 이렇게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경우인데 일단 털렸을 때 너무 많은 물량이 털리면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거래소 리저브의 50% 이상이 털렸다 이러면 이건 거래소가 아무리 정직하고 뭔가 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해도 노력하기가 조금 힘든 수준의 타격이잖아요. 이미 물이 쏟아진 건데. 맞아요. 그런데 이제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는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제 뭐 보통 핫 월렛 그리고 콜드 월렛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콜드 월렛은 이렇게
분리된 온라인과 분리된 지갑이고요. 핫월렛, 웜월렛은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지갑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금융 당국의 규정에 따라서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른바 이제 해킹에서가 그나마 좀 안전한 거고요. 20%가 웜월렛에 있는데 업비트 같은 경우만 봐도 자체적으로 이걸 90%까지 올려버렸어요. 예. 해킹 사고가 터지더라도 전체 자산의 10% 이상은 안 털리겠다라는 의지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이비트 사고에서 보자면 콜드월렛에서 웜월렛으로 전송하는 순간 해킹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콜드월렛에 자산이 있다고 해서 또 100%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하지만 이제 콜드월렛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콜드월렛에만 털린 게 지금 바이비트 해킹 사고고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도 콜드월렛을 굉장히 여러 군데 나눠서 하고 있어요. 때문에 한 번에 자산이 뭐 절반이 털린다. 크리티컬한 수준까지 털리는 일은 해킹 사고가 터져도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 거래소의 경우 특히나 이제 감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자산을 들고 이제 이른바 해킹 사고를 위장해서 빼돌리는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해킹 사고가 터졌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야? 거래소가 현재 돈이 많냐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이 많은 거래소는 자기들 돈으로 물어줍니다. 바이비트 경우도 제가 그러네요. 8%한 말씀 드렸는데 예. 바이비트 그 8%에 해당하는 그 2조 원이 뭐냐면 이 바이비트가 1년에 벌어든 영업이익이 1조에서 2조예요. 그러니까 뭐 미니멈으로 잡아도 2년만 영업하면 이거 다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고객 돈을 안 물어준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누가 바이비트를 거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 물어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업비트 빗썸에서도 해킹 사고가 터졌지만 이걸 다 자기들 돈으로 물어줬어요. 왜? 계속 장사해야지 돈을 버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거래소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해킹 사고를 위장해서 이 고객들 코인을 들고 나를 일은 현재 금융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로는 만약에 털리더라도 거래소가 부자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 해외보다 국내가 더 안전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전개해봤는데 이렇게 가격이 최근 들어서 미끄러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냥 해킹 사태가 좀 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국내에는 혹시 그런 리스크가 없을까 한번 체크해봤는데요.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또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사도 되나요? 그 재밌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비트코인을 지금 탄생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매일 적립식으로 400일 이상 했으면 어느 구간에서 시작했건 간에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오, 그래요? 네, 400일 이상 했으면. 400일? 네. 그리고 만약에 적립식 투자가 아니라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역사상으로 보자면 4년 이상 투자하면 무조건 플러스였어요. 이 얘기는 뭐다? 비트코인이 장기 우상향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는 믿음에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장기 우상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사실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렇죠. 다만 지금 가격이 바닥이냐 뭐 이런 얘기가 하기에는 좀 불안하다 싶으면 말씀드린 대로 적립식으로 나눠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장기 우상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 사실 투자를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겠죠. 가격이 얼마가 됐건 간에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기 우상향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적립식으로 나눠서 좀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각자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장기 우상향을 믿는 분이라면 가격이 뭐 크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예, 조금씩 모아가는 적립식 투자는 결국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고란 고란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